2023년 미국의 한 대형 유통기업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순이익 160억 달러. 그런데 같은 해 그 회사 물류 창고 직원 중 상당수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페트병에 소변을 봤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죠. 회사 측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결국 공식 사과문을 냈고요. 흥미로운 건 이 사건 이후에도 그 회사의 이직률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직원들은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래도 이 회사가 나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충성심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이미 단단히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위 1%는 당신의 능력을 착취하기 위해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믿게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 도구가 바로 충성심이라는 감정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구조를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충성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의리, 헌신, 변치 않는 마음. 동양이든 서양이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충성심은 고귀한 덕목으로 가르쳐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기묘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충성심을 강조하는 쪽은 언제나 윗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왕이 신하에게, 장군이 병사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그 반대는 거의 없죠.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살펴보면 구조가 더 선명해지더군요. 영주는 농노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노는 그 대가로 노동과 충성을 바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농노가 영주를 떠날 자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유지한 가장 강력한 힘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어요. 교회는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설교했고 농노들은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이것이 충성심의 가스라이팅이 작동하는 가장 오래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미덕으로 포장하는 기술. 이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현대 기업에서 이 기술은 훨씬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설명하려면 먼저 심리적 계약이라는 개념을 짚어야 합니다. 1960년대 조직심리학자 크리스 아즈리스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고용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 직원과 조직 사이에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기대와 의무를 말하죠. 문제는 이 계약이 철저히 비대칭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직원 쪽의 의무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죠. 출근 시간, 업무 성과, 복장 규정까지. 하지만 회사 쪽의 의무는 늘 모호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 안개 같은 약속을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졌을 때조차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신을 먼저 의심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원래 출처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944년 영화 가스 등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내 기억이 틀렸어.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점점 불신하게 되죠. 핵심은 이겁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 자체를 왜곡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조직에서 벌어지는 충성심 가스라이팅도 본질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네가 불만을 느끼는 건 네 태도의 문제야. 이 회사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줬는데.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업들이 충성심을 설계하는 방식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알게 되면 단순한 우연이나 관행으로 넘길 수 없는 패턴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기술은 부채 의식 심기입니다. 영어로는 Manufactured Indebtedness라고 부르죠. 신입 사원이 입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경험하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환영회, 멘토 배정, 교육 프로그램, 회사 로고가 박힌 물품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밝혔듯이 인간은 무언가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본능은 의식적 판단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거든요. 기업은 이 원칙을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신입에게 쏟아붓는 초기 투자는 일종의 심리적 담보물이에요. 회사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불만을 말하면 배은망덕한 거 아냐? 이 감정이 한번 자리 잡으면 부당한 야근도, 불합리한 지시도, 정당한 보상 없는 추가 업무도 견디게 되는 거죠. 부채 의식이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셈이에요. 두 번째 기술은 더 교묘합니다. 선택적 보상과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 방식이거든요.
심리학에서 가장 중독성 강한 보상 체계는 일정한 보상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1950년대 BF 스키너의 유명한 실험이 이걸 증명했죠. 기업이 하는 짓이 정확히 이겁니다. 승진은 투명한 기준이 아니라 상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너스는 명확한 수식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죠. 가끔 예상치 못한 칭찬이 떨어지고 가끔 냉랭한 무시가 이어집니다. 이 불규칙한 패턴이 직원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만들고 동시에 다음번에는 내 차례일 거야 라는 희망을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슬롯머신 앞에서 동전을 넣는 사람과 매주 월요일 출근하는 직원의 뇌 상태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알면 꽤 씁쓸해지더군요. 세 번째 기술은 정체성 융합입니다. 영어로 아이덴티티 퓨전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원래 극단적 집단에서 관찰되던 것인데 현대 기업 문화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한지 구조를 뜯어보면 명확해지죠. 가족이라는 비유는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첫째, 경제적 관계를 감정적 관계로 위장하죠. 둘째, 이탈에 죄책감을 부여합니다. 셋째, 비판을 봉쇄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직원은 자기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의탁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현상의 규모가 짐작됩니다. 갤럽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직장인 몰입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 중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에 불과하죠. 나머지 약 80%는 몸은 출근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거나 적극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대부분은 회사를 떠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가장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불행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의 목적이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한 번도 목적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탈 비용의 심리적 설계라는 전략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조직이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거든요. 10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여기서 10년을 바쳤는데 지금 나가면 그 시간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 아냐. 하지만 기업은 이 매몰 비용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키웁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포상, 장기 근무자 동호회, 5년차 베테랑이라는 호칭. 이것들은 모두 여기서 보낸 시간이 당신의 가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장치거든요. 여기에 더해 퇴사자에 대한 암묵적 낙인도 강력한 도구로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회사를 떠나면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원래 좀 그랬어. 인내심이 부족했던 거지. 어디 가서 잘하겠어. 이런 반응이 공기처럼 퍼지죠. 이건 단순한 뒷담화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다섯 번째 기술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파괴력이 큰 방식입니다. 자기 검열의 내면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외부의 통제가 내부의 통제로 전환되는 순간을 의미하죠.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 개념을 분석하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파놉티콘은 원형 감옥인데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수감자들은 원형으로 배치된 독방에 있습니다. 핵심은 수감자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게 되죠. 기업에서도 정확히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사가 안 보는 곳에서도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불만을 느끼는 건 내가 프로답지 못한 거야. 남들은 다 잘 참고 있는데 나만 유난인 거야. 외부의 감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 스스로가 자신의 감시자가 된 상태, 이것이 충성심 가스라이팅의 완성형이에요.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신경과학적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연구한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팀은 fMRI 연구를 통해 사회적 거부감이 물리적 통증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죠. 전방 대상 피질과 전두엽 섬엽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기업이 우리 팀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소속감은 따뜻한 선물이 아니라 정교한 인질극이거든요. 이걸 잃고 싶지 않으면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뇌의 통증 회로를 통해 전달하는 셈이에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 충성심 가스라이팅이 개인의 직장 생활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하죠.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충성심을 핵심 가치로 가르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 교칙을 잘 따르는 학생, 학교의 자부심을 느끼는 졸업생.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그의 저서에서 지적했듯이 근대 교육 시스템은 산업혁명 시대 공장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지시에 따르고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 200년이 지났지만 교육의 기본 골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공장이 사무실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죠. 금융 시스템도 같은 구조를 활용합니다. 은행의 우수 고객 등급을 생각해 보면 구조가 보이죠. 한 은행에서 오래 거래할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우대 금리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탈 비용을 높이는 장치예요. 이것은 충성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탈에 대한 벌칙을 보상으로 포장한 것이에요. 통신사의 약정 할인도,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커피숍의 스탬프 카드도 본질은 전부 같습니다. 처음 이 패턴의 보편성을 알았을 때 저는 꽤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정치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개인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주 정당의 편을 드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정체성 융합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한 결과예요. 이쯤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성심 가스라이팅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충성심을 원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류의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바나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없었거든요. 상위 1%는 이 진화적 취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는 원시 시대에 너는 부족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와 뇌 수준에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그 안도감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안도감을 주는 대상이 동시에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있는 걸까?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충성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충성심이 일방적으로 흐를 때 발생하죠. 진짜 충성심은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충성심의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세 번째이자 가장 실질적인 전략은 자신의 이동 가능한 가치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충성심 가스라이팅이 먹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기를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두려움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 구조를 깨뜨린 사례도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장인들은 한 도시의 길드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 자체의 가치를 높여서 여러 도시를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진짜 충성은 떠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도 머무르는 것이고 가짜 충성은 떠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설계된 충성의 미로 안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미로 밖에서 미로의 구조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